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한 그룹이 있었다. 그 이름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거대했고 수십 개의 계열사와 수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리며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존재였다. 그 그룹의 상징은 바로 창업주의자 회장이었다. 그는 가난한 시골 소년으로 태어나 맨손으로 철강업을 시작했고 온갖 고난을 딛고 일어나 결국 초거대 재벌을 세웠다. 언론은 그를 경제 대통령이라 불렀으며 그의 얼굴은 교과서에도 실렸다. 하지만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내면은 누구보다도 차갑고 집착으로 가득했다. 그는 평생 자신이 흘린 땀과 피가 담긴 제국을 반드시 자기 피를 이은 후계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늘 말했다. 피가 끊기면 모든 건 모래성이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냉철했고 자식과 손주에게조차 따뜻한 부성이 아닌 혈통에 대한 집착만을 드러냈다. 그는 단 한 명뿐인 아들을 두었고 어린 시절부터 혹독하게 길렀다. 유학, 명문대, 비즈니스 경험, 정치와 재계의 인맥 그 모든 걸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아들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언론은 그를 차기 회장 후보라 불렀고 정재계에서도 주목했다. 그는 고귀한 집안의 여인과 결혼했고 명문가와 재벌가의 결합은 더욱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다. 아들은 언제나 무겁고 차가운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언론의 플래시 속에서 살아야 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었고 매 순간 평가받으며 살아야 했다. 아내와의 관계 또한 차갑고 형식적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둘 사이에는 대화도 따뜻함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내는 늘 체면과 격식만을 중시했으며 남편이 느끼는 공허를 메워주지 못했다. 그때 그의 곁에 있던 이가 바로 비서였다. 젊고 매혹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를 이해해 주었다. 지친 하루가 끝날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다가왔고 작은 실수조차 다독이며 감쌌다. 그는 점점 그녀에게 기대기 시작했고 결국 금지된 관계로 빠져들었다. 그는 그녀 곁에서만이 자유로웠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은밀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비서가 임신한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강렬한 희망을 품었다. 이 아이는 내 무기이자 기회다. 내가 세상에 버려지지 않을 유일한 이유다.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그는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혹시 이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걸 잃는다는 공포,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언론의 먹잇감이 되는 두려움. 그는 결국 관계를 정리했고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비서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동시에 합법적인 아내 역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놀랍게도 두 아이의 출생일은 불과 한 달 차이였다. 한쪽은 정통 후계자, 다른 한쪽은 불륜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난 아이. 아내의 아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은 축제 분위기였다. 언론이 몰려들었고 재벌가의 차세대 후계자 탄생이라는 뉴스가 전국을 뒤덮었다. 회장은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손자를 안았다. 그 순간 가문은 더욱 공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비서는 차가운 병실 한 구석에서 홀로 아들을 낳고 있었다. 축복도 환영도 기사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도 강렬했다. 왜 내 아들은 그림자여야 하지? 왜 저 여자의 아이만 빛을 받아야 해? 내 아들도 같은 피를 이었는데. 분노와 질투, 집착은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끔찍한 결심을 한다. 내 아들을 진짜 손자로 만들겠다. 그녀는 치밀하게 움직였다. 병원의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 간호사 몇을 매수했고 방심한 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다. 단 몇 분 만에 아무도 모르게. 그 순간 운명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진짜 손자는 버려졌고 가짜 손자는 금빛 요람을 차지했다. 진짜 손자가 금빛 요람에서 쫓겨난 순간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갔다.
그러나 아이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집혔다. 그는 곧 입양아로 내던져졌다. 가난한 시골 마을, 습기 찬 단칸방, 술에 찌든 양부와 욕설이 끊이지 않는 양모 밑에서 자라났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겨울이면 동상에 걸릴 만큼 추운 방에서 떨며 밤을 지새웠다. 아이가 아프면 돈도 안 되는 게 왜 태어났냐며 매를 맞았다. 결국 그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과 싸우는 법을 배웠다. 쓰레기장에서 먹을 걸 뒤지고 학교에서는 헌옷 때문에 늘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꿋꿋이 버텼다. 반면 가짜 손자의 삶은 정반대였다. 언론이 그의 돌잔치를 대서특필했고, 금빛 천으로 덮인 요람, 수백만 원짜리 돌반지, 수천 명의 하객이 몰린 호텔 연회장. 회장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미래다. 가짜 손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걸 가졌다. 최고급 유모차, 해외 유학 준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모, 즉 비서가 늘 술에 취해 중얼거렸기 때문이다. 너는 진짜 손자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이 집안의 진짜 피는 따로 있어.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깊숙이 공포가 자리 잡았다. 나는 가짜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진짜가 나타나면 난 다 잃는다. 그 불안은 그를 점점 잔혹하게 만들었다. 그는 친구를 사귀지 못했고,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폭력으로 대응했다. 학교에서는 왕처럼 군림했지만 내면은 늘 불안과 공허에 휩싸였다. 반면 진짜 손자는 매일같이 싸움판에 휘말리며 자랐다. 가난과 무시는 그의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강해졌다. 구두 닦기, 전단지 알바, 새벽 신문 배달까지 하며 하루를 버텼다. 주먹 하나로 동네 불량배들을 제압했고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남았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다. 가짜 손자는 잘 다듬어진 정장 차림으로 대기업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진짜 손자는 지하철 막차에서 몸을 웅크리며 피곤한 얼굴로 졸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짜 손자가 가진 건 모두 거짓이었고, 진짜 손자가 가진 건 단 하나, 회장의 피였다. 회장은 가짜 손자를 끔찍이 아꼈다. 골프장에 데려가며 내 뒤를 이을 놈은 너뿐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가짜 손자의 마음속은 불안과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진짜가 아님을, 그리고 진짜가 어딘가에 살아있음을. 이제 그는 결심했다. 언젠가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세월은 누구도 비켜가지 않았다. 재벌 제국의 황제라 불리던 회장 역시 결국 세월과 병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젊은 시절 불굴의 의지로 회사를 키워내던 강철 같은 사내가 이제는 병상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었다. 언론은 그의 병세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그러나 그룹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졌다. 회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권력 다툼이 시작된 건 그 순간이었다. 사내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줄을 섰고, 정치권 인사들은 누가 차기 회장이 될지를 따졌다. 그러나 모두의 눈길은 단 하나, 손자에게 향했다. 가짜 손자는 그 시선이 달콤했다. 그는 회장의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다. 병실에는 늘 기자들이 잠복해 있었고, 가짜 손자가 병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언론에 흘러갔다. 기사 제목은 늘 같았다. 손자, 조부 간호의 헌신 차세대 리더의 품격.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그는 회장의 병세 악화보다 오히려 그가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바랐다. 그래야 유산과 그룹이 자신에게 넘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잔혹했다. 죽음을 앞둔 회장은 마지막 순간, 숨이 가빠오는 중에도 떨리는 손으로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모인 자리에는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척들이 있었다. 회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입을 열었다. 내 진짜 손자를 찾아라. 그 말은 칼날처럼 방 안을 갈랐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가짜 손자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얼굴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은 떨렸다.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평생 속아왔다. 나의 피는 다른 곳에 있다. 반드시 찾아다오. 그래야 우리 집안이 산다. 그리고 회장은 마지막으로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산소호흡기의 알람이 울렸고 순간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은 곧바로 속보를 터뜨렸다. 재벌그룹 회장 별세. 그러나 내부에 있던 사람들의 귀에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맴돌았다. 진짜 손자를 찾아라. 그 한마디는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주가가 요동쳤고 언론은 연일 숨겨진 친손자의 존재에 대해 보도했다. 사회 전체가 술렁였고 인터넷에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혹시 불륜의 자식이 있는 게 아니냐? 가짜 손자가 진짜가 아니라면 그룹 후계 구조는 완전히 뒤집히는 것 아니냐? 이때 가짜 손자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곧 자신을 향한 죽음의 선고나 다름없었다. 진짜가 나타나면 나는 끝이다. 그날 밤 가짜 손자는 방 안에서 술을 마구 들이켰다.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자식이 나타나선 안 돼. 내가 가진 걸 다 빼앗길 수는 없어. 그는 결심했다. 진짜 손자를 찾기 전에 먼저 그를 제거하겠다고. 회장의 장례식은 국가적 행사처럼 치러졌다. 수많은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언론은 연일 그의 업적을 칭송했다. 그러나 조문객들의 시선은 결국 손자에게 향했다. 사람들은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저 아이가 후계자가 되겠지.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소문도 번졌다.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마지막 유언, 진짜 손자를 찾아라. 이 한마디가 재벌가의 평화를 갈갈이 찢어놓았다. 언론은 가짜 손자를 찬양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혹시 숨겨진 혈육이 있는 게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그룹의 후계 구도는 완전히 뒤집힌다. 이 보도가 나가자 그룹 주가는 요동쳤다. 이사회에서는 대놓고 피해 정통성을 논하며 싸움이 벌어졌다. 가짜 손자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장례식에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침착하게 조문객들을 맞았고 눈물도 흘리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속은 불타고 있었다. 저주받은 유언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진짜가 나타나면 난 끝이다. 그는 비밀리에 사람들을 고용했다. 사설정보원, 조직폭력배, 심지어 해외 브로커까지 동원했다. 목표는 단 하나, 진짜 손자의 행방을 찾는 것. 그리고 찾는 즉시 제거하는 것. 며칠 뒤 보고가 올라왔다. 회장님의 진짜 손자는 과거 입양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가난한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가짜 손자의 입꼬리가 흉측하게 올라갔다. 찾았다. 이제 끝내야 한다. 한편 진짜 손자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버려진 채 자랐다. 양부모는 술주 정뱅이에 폭력적이었고 매일같이 욕설과 매질을 퍼부었다. 굶주림에 쓰레기통을 뒤지던 날도 많았고 학교에선 버려진 애라며 따돌림을 당했다. 겨울이면 맨발로 얼어붙은 길을 걸어야 했고 여름이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해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거칠었다. 동네 불량배들이 고아 새끼라며 조롱했을 때 주먹으로 그들의 이를 부러뜨렸다.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혼자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구두 닦기, 전단지 아르바이트, 새벽 신문 배달, 막노동,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다. 하지만 그 고난은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가짜 손자가 최고급 정장을 입고 유학을 다닐 때 진짜 손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공장에서 쇠 조각을 옮겼다. 가짜 손자가 와인을 마시며 파티에 참석할 때 진짜 손자는 고된 노동을 마치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달랬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어깨는 언제나 무거웠다. 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강렬했다. 그 눈빛은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버텨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타올랐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집안의 피를 이었는지. 그러나 알 수 없는 운명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다. 그 무렵 가짜 손자는 이미 살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 놈을 처리해라. 절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선 안 된다. 그는 냉혹하게 지시했다. 어느 날 밤 진짜 손자가 야간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몇 명의 괴한들이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쇠파이프와 칼을 든 그들은 그를 둘러쌌다.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여기서 끝내라는 명령이 내려왔어. 진짜 손자는 눈을 치켜떴다. 그는 이미 수없이 싸워온 인생이었다. 맞고 쓰러지는데 익숙했지만 결코 쉽게 쓰러진 적은 없었다. 그는 철근을 움켜쥐고 맞섰다. 싸움은 피비린내로 번졌고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끝내 살아남았다. 그날 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갈았다. 누군가 날 죽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난 죽지 않는다. 절대로.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죽이려는 이가 바로 화려한 금빛 요람에서 자란 가짜 손자라는 것을.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뒤 재벌 그룹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폭풍 전야였다. 언론은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보도했다. 진짜 손자를 찾아라. 이 단 한 줄의 문장이 그룹 전체를 흔들었다. 주식은 출렁였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사내 임원들 사이에서는 귓속말이 돌았다. 만약 진짜가 나타난다면 후계 구도는 완전히 바뀌겠지. 가짜 손자가 이 사회에서 버틸 수 있을까? 언론의 집요한 추적은 결국 과거의 기록을 파고들었다. 병원 출산 기록, 입양 기록, 오래된 간호사들의 증언까지. 그리고 조금씩 진실의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30여 년 전 회장의 며느리와 같은 시기에 출산한 또 다른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회장의 곁을 지키던 비서였다. 이 보도가 나오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비서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고 과거의 소문이 다시 떠올랐다. 그 비서, 원래 회장의 아들과 관계가 있었다더라. 설마 그 아이가 바꿔치기 된 건가? 세상은 점점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현재의 손자는 가짜다. 가짜 손자의 불안은 극도로 무너져갔다. 그는 밤마다 술을 들이켰다. 술병을 집어던지고 거울을 깨부수며 소리쳤다. 아니야, 나는 진짜야. 내가 진짜 손자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할아버지의 제국을 이어가. 그러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두려움과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사회 임원들의 눈빛조차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다. 언론의 카메라는 자신을 향한 총구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결심했다. 진짜 손자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겠다. 한편 진짜 손자는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가 일하는 공사 현장 근처에 우연히 들른 기자가 있었다. 그 기자는 이상한 소문을 취재하고 있었다. 회장의 숨겨진 손자가 있다더라. 혹시 이 동네에? 기자는 낡은 공사장에서 피투성이로 일하는 진짜 손자를 발견했다. 강인한 눈빛, 그러나 가난에 찌든 모습. 기자는 직감했다. 혹시 이 사람이? 그 순간부터 진짜 손자의 인생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그의 과거를 추적했고 입양 기록을 뒤져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회장의 피를 이은 아이였다. 이 소식은 곧 언론을 타고 퍼졌다. 재벌가의 진짜 손자가 나타났다. 현재 후계자는 가짜? 신문 일면, 방송 헤드라인,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 모든 세상이 이 뉴스로 뒤덮였다. 가짜 손자는 미쳐 날뛰었다. 의자와 탁자를 뒤엎고 비서 출신의 생모를 붙잡고 소리쳤다.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어? 왜 나를 가짜로 만들었어? 내가 지금 어떤 꼴이 된 줄 알아? 그러나 생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바꿨다. 그 말은 오히려 그를 더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래, 나는 가짜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 빼앗길 순 없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다. 그 자식을 죽이는 것뿐. 다음 편에서 계속